할렐루야.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새날 기도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몰라큘 라이프를 품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 했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년도 이 예측되기로는 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평균 실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와 또 절대적인 규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공통의 분모들이 사라지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도 혹은 극과 극의 대립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이 사회가 N분화되고 난화되는 그런 때가 이제 오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각 개인의 마음과 또 각 개인의 상황을 읽어야겠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고요.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각 개인을 구원하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복음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복음의 본질 이걸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소리를 지난주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복음 교육을 제가 좀 할 겁니다. 그리고 1대1로 좀 복음을 좀 확실하게 또 점검하는 시간을 제가 내년에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면 은혜 많이 받을 줄 믿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현상은 바로 이 우리나라 사회의 공동체 혹은 사회 간의 구성원 간의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발 기사로 내년에 혹은 올해 일어났던 변화의 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바로 이 기사죠. 이 10명 중에 10집 중에 3집이 1인 가구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주축된 이 가구 형태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혼자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게 되었는가? 2021년을 종합을 해본 결과로는 보시다시피 33.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3배가 훨씬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나중에 한 2030년 되면은 40%가 분명히 넘을 거고요. 학자들은 2040년, 50년 되면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 1인 가구로 살 가능성이 많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이 1인 가구 33.4%의 저 1인 가구 중에 결혼을 안 하신 분이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발표되는. 그러니까 이제 핵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제 분열된 가족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사회가 변화된 것은 분명이고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주일날 우리 이번 주에 나눴던 이 인덱스 관계죠. 이거는 이제 온라인 사회가 넓게 펴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하고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온라인상으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모이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 모임이 없었다 사라졌다 하는 말 그대로 목적 중심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 새로운 우리가 그 만남을 지금 공간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라는 요즘에 한참 화두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얼굴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슨 VR 안경을 끼는지 모르겠어요.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가상 공간이 실제 공간처럼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페이스북도 최근에 이름을 바꾼 게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이제 준비하고 앞으로 이 모든 이 총력과 인력이 그쪽으로 이제 투자된다는 소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인류가 거스를 수 없는 사회가 아마 이러한 온라인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요. 다음에서 보듯이 크루 중심의 모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습니까? 달리기 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달리기 하면 어떤 달리기 하면 뭐 향후회가 모이든지 아니면은 무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합니까? 이거 하고 같이 밥 먹고 찢어지고 또 뭐 뒤에 뒤풀이도 하시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게 아니에요. 이 달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우리 이번에 뭐 한강에 뜁니다. 중랑천에 뜁니다. 언제 뜁니다. 함께 모이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익명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제 모이고 옛날에는 이제 모이면 통성명부터였잖아요. 요즘은 통성명이 아니라 그냥 뛰는 게 목적이라서 함께 뜁니다. 다 뛰어요. 그리고 그냥 어디서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번에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어떤 신발이 좋습니다. 뛰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뛰고 끝나면은 딱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혈연 중심, 뭐 지연 중심, 하견 중심 이런 게 아니고 혈연, 지연, 하견이 있으면 나이가 있고 나이가 있으면 계급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평등한 상태에서 목적하에 모였다가 헤어집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소위 말해서 어떤 뭐 목공을 좋아한다. 목공 크루가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운동에 관련된 거, 취미에 관련된 거, 그리고 어떤 공부에 관련된 거, 이런 소위 말해서 목적으로 모인 한마디로 평균과 평균이 만나서 계급이 사라지는 평등한 관계의 이 모임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크루하고 관계된 용어들이 지금 거의 한 4배, 5배로 늘어나고 있대요. 한 해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마 이렇게 되면 익명의 목적 관계의 모임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또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롱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17세기, 18세기 때 프랑스에서 소위 말해서 좀 있는 사람들이 공간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뭐 지식인들 아니면 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뭐 사상을 논하고 뭐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21세기에 다시 재소환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크루 관계를 넘어서서 일정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생각과 독서나 이런 걸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공간에 모입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모여서 한 공간의 취미와 또한 이 관심사를 만들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근데 여기서도 역시 보는 것처럼 통성명도 안 하고 어딘지 무슨 출신인지 관계도 없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 별로 조사도 안 합니다. 그냥 거기에 그 사항에 그 생각에 그 책에 관심 있는 사람을 그냥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이게 이제 살롱 문화인데 이 목적 중심의 관계, 이 목적 중심의 관계의 중심은 나죠. 나 중심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앞으로 점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모든 이 학자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뭐 완전히 나노화돼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목적 중심이 돼 버리고 예전에 대인 관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한마디로 조금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이런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여기에 얼마나 만족을 할까 고민을 하게 되죠. 분명히 혼자 살거나 혼자 개인적인 공간이 마련되고 개인적인 취향이 존중이 되면 자유음이 있었고 그 안에서의 존중됨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2022년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지금 그 관계, 대인관계, 가족관계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는 63.5%가 뭐 이 정도 인간관계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평균을 밑돕니다. 57.7%. 저 사람들이 이제 1인 가구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불만족 점점 늘어나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보다 행복 만족도가 이게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이 국제적인 이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빨리 변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제일 빨리 개인화되고 제일 빨리 이렇게 나노화되고 있는데 그럼 한국 사회의 어떤 행복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 이 OECD에서 지난해에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보시다시피 저기 빨간 거 보이세요? 저 빨간 게 한국입니다. 전체 35개 국가 중에 28위고
저 뒤에 있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 별로 의미가 없는 국가들이고 실제적인 꼴찌예요. 실제적인 꼴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해서 개인이 존중이 되고 개인의 의사가 존중이 되고 또 아주 지극히 목적지향적으로 그리고 다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만큼의 행복이 앗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몇 년 전에 아주 의미 있는 이 발표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이분인데요. 이 하버드 대학교 이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웰딩어라고 하는 분이요. 이 테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강연 프로그램인데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인데 이 테드에 나와서요. 이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라는 강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소위 말해서 MZ 세대들이죠. 뭐 80년대, 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런 친구들이 너희들은 뭐가 행복하니?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땐 당연히 성공해야죠. 돈이 많아야죠. 부자가 돼야죠. 이렇게 대답한 애들이 8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 고민을 하고 이분이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연구해둔 이 데이터를 결론으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938년부터 이 지금까지 75년 동안 남자 이 724명을 계속해서 추적해 왔습니다. 이 추적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 두 그룹이었는데요. 하나는 성공길을 가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2학년 이 샘플을 잡았고 두 번째는 이 보스턴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두 샘플을 해서 724명의 인생을 조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면접 보고 의료 검진하고 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심리적인 상담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나중에 75년 돌아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가장 행복을 느꼈던 것을 물어봤더니 의외의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부와 명예, 성공, 열심히 사는 것, 자기 성취 이것에 행복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행복했던 시절, 행복을 느끼고 만족한 것,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관계,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홀로 있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행복도가 높았다는 것을 75년 동안 연구한 끝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이 세 개의 교훈을 웰딩어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연결을 해야 된다. 사회적 연결을 하지 않으면 고독해지고 고독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해롭다. 그걸 얘기해요. 외로움은 굉장히 우리를 파괴시키잖아요. 그걸 알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의 이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을 아는 것보다 나하고 마음을 나눌 10명이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 삶에 고통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좀 완충해주고 좀 희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조사 끝에 내린 이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은 이게 좀 되게 재밌는데요. 좋은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하면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제일 재밌는 게 뇌가 건강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바람직하고 있는 그 관계에 따라서 내 몸도 건강, 뇌도 건강.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이 뇌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강연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시면 돼요. 이 뭐라고 하냐면 이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고 옛날 때부터 다 있었던 얘기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빠른 해결책과 빠른 방법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가 이게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깊어지고 뭔가 좋은 관계를 맺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과정과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시간이 있어야 그 사람도 알게 되고 뭐 싸우게 되고 뭐 그러다가 또 화해도 하고 이러면서 인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현대인이 특성이 뭐냐면 그거를 못 참아내는 거예요. 자꾸 뭔가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익하게 느껴지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게 느껴진 거랍니다. 그래서 이 웰딩거 교수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결론적으로 이 테드 강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게 있어요. 사회는 점점 분화됩니다. 개인화돼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게 이 세상의 문제인데 근데 그게 꼭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다름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 소그룹, 공동체, 나하고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을 뭔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릴레이션십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교회가 앞으로 갈 길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 차에 흥미로운 이 단어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바로 뭐냐면 몰러큘 라이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도 이걸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몰러큘 라이프란 뜻이 뭐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몰러큘 라이프입니다. 예, 같이 시작. 원자들이 최소한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처럼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모임이 사라지고 있지만 꼭 필요한 만남과 모임은 지속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이러한 이 몰라큘 라이프가 뭐냐면 몰라큘이라는 건 이게 분자를 뜻해요. 분자가 뭡니까? 이제 원자가 있고 최소 단위죠. 물론 이제 쪼개면 핵이 있지만 그거에 한두 개씩 붙고 세네 개씩 붙으면 그게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물도 만들어지고 공기도 만들어지게 하죠. 그런데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나누고 해도 자기와 함께 뭔가 마음을 나누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최소 단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집에서 다 이렇게 있고 막 못 나가고 그런데요 사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있고 나하고 정말 친하고 내가 정말 뭔가 이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결국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를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몰러큘 라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이 소그룹에 대해서 이 로버트 우스노라는 기독교 사회학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소그룹 운동은 일련의 문화 재조정 과정의 최신 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교회의 소그룹은 변화 자체에 도전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만들고 없앨 수 있는 모듈 공동체를 만들면서 신앙을 유동성 있게 하고 있다. 이는 구성원 사이의 관계 개선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회학자이면서 교인인데 이 신앙적인 스타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소그룹이라는 게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여기 이제 모듈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레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고를 생각해보면 이 한 단위에 이런 끼는 게 있죠.
근데 그 단위에 있는 것이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조립이 되면 그게 무슨 로봇도 되고 무슨 나무도 되고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이러한 이 모듈 공동체, 최소 단위의 소그룹이 있음을 통해서 구성원 사이에 연계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역적인 방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인간성과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걸, 이걸 무슨 성경적인 근거에 찬 게 아니라 사회학적 근거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해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대안적인 소그룹을 어떻게든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이 교회가 제대로 앞으로 설 수가 없겠다. 특히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일남전도회, 일여전도 이런 분은요, 평생을 같이 살아와서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여, 뭐 삼남, 그리고 청년,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연령이 낮아지게 되면 이런 소그룹, 작은 단위의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건강성이 굉장히 해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우리가 무엇보다 이 소그룹에 집중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 뭐 이때까지 소그룹 많이 했는데 뭘 또 소그룹 어떻게 하고, 이때까지 소그룹 하다가 몇 번을 망해 먹으셨으면서 뭘 또 소그룹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우리가 이 살아오면서 좀 소그룹을 다시 고민을 제가 해본 결과 한 3가지의 이야기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이고, 시작. 더 작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을 만들 때는, 저는 이제 예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는 최소 소그룹을 하면 10명, 12명, 그리고 부부 소그룹도 만들기도 하고 자매 소그룹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부가 중심이 돼서 가족 공동체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계속 읽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이 교회 공동체는 더 작은 공동체가 아니면은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 근거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몇 명이요? 두세 사람. 왜 하필이면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는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공동체를 뜻하면 2명 이상, 최소 단위가 3명, 두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최소 단위를 뜻합니다. 가족과 같은 최소 단위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몰라큘 라이프, 그러니까 이 최소의 이 친밀 집단, 친밀 소그룹 프로퍼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떻습니까? 주님도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 각 부서와 또 전도회에서 모이는 또 사역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역 그룹과 대그룹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이 최소 단위의 소그룹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잘 살펴봅시다. 예수님도 이러셨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총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어요. 13명이면 안 돼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중요한 데를 다니실 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뭔가 계획을 하시고 뭔가를 구상을 하실 때는 12명을 다 데리고 안 갔습니다.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까? 3명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총회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더 메리트를 주려고 그런 거냐, 베네핏 주려고 그러냐, 그거 아니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서 목사님 최측근 맞죠? 이게 아니에요. 최측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데요.
이 3명의 그룹을 묶어주신 거예요. 이게 리더십 그룹이죠. 근데 사실 이 그룹을 통해서 묶여졌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설명할 때도 보면 이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면 3명씩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제 그 뜻이 뭐냐면은 12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3명이 함께 모여서 친밀한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은 뭡니까? 형제였어요. 베드로는 그 동네에서 살던 형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배경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조금씩 묶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나눔은 어떻게 있습니까? 나중에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정서적인 기반이 되고 뭔가 자기와 함께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우리가 제가 원래는 이제 셀을 뭐 어떻게 좀 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최소 단위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좀 더 하고요. 그래서 3명, 4명, 뭐 4명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4명 단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는 이렇게 정말 친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함께 지지하고 함께 그 생활을 같이 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삼겹줄이죠. 이제 그거를 좀 내년에 좀 매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 두 번째 제가 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깊게. 그러니까 대안적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 때 특별히 더 작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깊게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셀 혹은 내 목장 혹은 작은 교회 그리고 이러한 구역 이거 자체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힘들어 보면 압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면요. 그거는 제대로 되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힘들 때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그 사람 생각하면 뭔가 짐덩어리가 하나 얹어지. 이거는 좀 뭔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몸을 얘기하시고 한 마음을 얘기하실 때는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뭡니까? 공감이에요.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요. 첫 번째로 공감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누구. 그죠? 이게 왜 12명이 안 될까? 왜 100명은 안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10명이 되지 않습니까? 12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서열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1번, 2번, 3번. 제가 아주 그냥 노예 가서 질려 먹었어요. 1번, 2번. 서열을 만들어요. 서열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면 그때부터 나눔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될 의무만 남아요. 그런데 3, 4명의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을 하고 받아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 그 관계가 끈끈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나도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이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나노 사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많이 개발을 해야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같은 비슷한 나이에 있으신 분을 묶을 수도 있고, 같은 공동적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또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깊은 만남. 의무가 아니라 공감이 목적인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앞으로 이 2023년 혹은 그 이후에 이 대안적 공동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뜨겁게. 더 작게 모여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 깊게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작게 모이고 더 깊게 모이기 시작하면 어떠면 진짜 친해집니다. 친해지면 어떠면 가족 같죠? 이제 가족 같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굉장히 서로 간에 격이 없어져서 무례해지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교회에서 이제 만난 그 두 분끼리 굉장히 이제 친해지시고 두 가정이 이제 굉장히 친해지셨는데 뭘 하셨냐면 예배 끝나고 함께 이제 호프집에 가서 2차 공동체 모임을 하세요. 그리고 집에 초청해서 또 뭐 그런 걸 나누고 이제 허울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왜 세상 모임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죠? 뭐 세상에도 그런 깊은 관계 있으면 차라리 내가 오랫동안 본 사람하고 같이 모이면 되는데 못하러 교회에서 3-4명이 모이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교회에 모이면 세상 모임과의 관계에 분명한 다름이 있죠. 뭡니까? 모이는 이유가 성령님 때문에 모이는 거고요. 모이는 목적은 분명한 이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향점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모여서 뭘 한대요? 구한대요. 구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함께 하는 겁니다. 뭐를 열심히 합니까?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그것을 내 마음처럼 내 기도처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길 말씀 못 나눠도 되니까 서로 깊게 마음 나누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앞뒤 문향과 앞뒤 문맥을 보면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실족한 형제들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소그룹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이 목적입니다.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목적이고 또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생명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건데요. 마찬가지로 작은 그룹의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분들의 가족들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죠? 뿐만 아니죠. 그 당하고 있는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면은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넓혀오면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모임이. 여러분, 이렇게 진짜 모임이 이루어지면 이건 정말 환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임 안에서 사실 하나 되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임을 내년에 좀 만들어야겠다. 목사님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 모임하고 지금 하는 모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제가 우리 작은 교회 리더들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여서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저도 잘 안 가르칩니다. 저도 이제 목사라 가르치는 병이 있거든요. 저희 예지랑 뭐가 있으면 일단 일로 와봐. 이러면 애들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오면은 그때부터 제가 뭘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면 일단 안 돼요. 평등한 관계예요.
가르치면 그때부터 선생이고 제자예요. 이건 아니에요. 3, 4명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계되고 나눔 관계가 되면은 모두가 다 평등한 관계여야 돼요. 단 거기에 리더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모두를 품고 그 모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스스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 모임에 나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장로가 아닌 거예요. 권사가 아닌 거예요. 집사가 아닌 거예요.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른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삶을 살라고 오픈하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요즘에 전도사님이 가끔씩 저한테 이제 재밌는 소리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들으시면 되게 좋을 만한 소리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얘기했더니 최근에 이제 저기 오신 분들이 있대요. 근데 등록은 안 하시고 이제 가끔씩 오시고 아니면 아예 오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오셨는지를 물어봤더니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교회를 찾다가 이 동영상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도 아까 얘기했지만 3년 만에 결실이 지금 나타나는구나. 야, 3년을 투자했는데 지금 결실이 나타나요. 그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왔냐고 물었더니 유튜브를 보고 설교를 듣다가 왔다는 거예요. 설교가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제 칭찬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설교가 뭐가 좋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가감없이 오픈하고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선배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목사가 말이야 권위가 있어야지 말이야.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번 권위 있는 설교를 해봤는데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닭살이 돋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앞에 서거든요. 그게 제 장점이니까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통한 것 같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든 모임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함께 느끼고 오고 싶은 거예요. 공감. 나 이렇게 힘든데 저분도 힘드시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분도 어려우시네. 그죠? 내가 이렇게 참 괴로운데 저분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까워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마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그들의 아픔을 몸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보았던 성육신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모임이 정말 만들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나눌 수 있고,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을 수 있고, 이게 되면 정말 좀 우리 교회가 좀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좀 더 꿈을 꿔보자면 이 정말 파편화된 사회 속에 뭔가 대안적인 그거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제가 고민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근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제 친구하고 한참 자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이제 뭐 전주에 있는 친구, 광주에 있는 친구, 대전에 있는 친구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얘기하다가 참 재밌는 얘기로 끝이 났어요. 한 친구가 그랬어요. 그 뭐냐면 박 목사 그랬더니 왜 했더니 코로나가 오고 지금 3년 지나와서 좋은 게 뭔 줄 알아? 이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뭔데? 내가 볼 때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 뭐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 어차피 다 무너졌기 때문에 뭐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웃었어요. 한참 웃다가. 생각해보면 맞네. 무너졌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 이러한 좀 같이 이런 꿈을 꾸면서 다시 좀 함께 세워가면서 깊은 또 뜨거운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어지길 전 진짜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이러한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